예, 17년 전 대구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은 피의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난 9일 치료 감호 중 달아났다가 28시간여 만에 경찰에 자수한 특수강간범 김선영이 도주 과정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치료 감호소의 부실 대처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백규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항소심 재판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 피의자는 40대 스리랑카인인데 도대체 17년 전 사건도 알고 있으나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네, 98년 10월 17일 날 대구 고속도로에서 하이가 속옷을 입지 않은 채로 발견된 그 정은희 양 18세였죠.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결국 최초의 이 사건이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23톤 차량이 한 교통사고로 이렇게 접수가 돼서 수사를 했는데 그 유족들이 그 현장에서 보니까 속옷도 입지 않은 상태로 발견된 모습이 이건 교통사고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 당시 강간을 한 이런 스리랑카인 3명에 대한 확인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머지 두 사람, 스리랑카인 3명 중에 두 사람은 이미 스리랑카로 출국을 해버린 상태에서 나머지 40대 이 스리랑카인을 체포를 해가지고 검찰에서 구속 기소를 했는데 결국은 1심에서 2심에 무죄로 났습니다. 무죄가 난 이유가 바로 16년 전에 이런 전문 증거, 같은 스리랑카인이 전에 들었다는 이 성폭행 이야기가 과연 지금 어떤 신빙성이나 임의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무죄 선고를 한 것입니다. 양 변호사님, 이 결정적으로 고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스리랑카인이 청소년에게 성매매 권유 혐의로 검거가 됐는데 당시 DNA가 그때 이제 그 피해 여학생, 여대생과 일치를 하는 바람에 이 재수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굉장히 좀 수사를 제대로 했다고 보십니까? 검찰 쪽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말씀하신 2011년도에 그 지금 현재 재판을 받던 피고인 같은 경우가 여고생과의 성매매를 이제 알선을 하면서 DNA를 채집을 하게 됩니다. 그때 채집을 하다 보니까 우연히도 정말로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던 16년 전에 그 여대생 그 피의 사건과 일치를 한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래서 사건을 재개를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이 재판을 받았던 피고인을 검찰에서 검거를 하는데 아주 극적으로 검거를 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반 성범죄, 강간죄 같은 경우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이었고 10년이었기 때문에 10년, 2010년, 13년 같은 경우가 특수 강도 강간으로 적용을 해서 강도를 아는 기회에서 성범죄까지 저질렀다는 것을 해서 이 경우는 이제 15년 적용을 받거든요. 그 15년 만료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검찰이 검거를 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고 잘 했죠.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사실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어떤 피해자 가족들의 한을 풀어주는 계기가 됐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이제 그거를 공소를 유지하는 과정에서는 백승영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충분히 법원을 납득을 못 시킨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 대구 여대생 사건의 아버지 정연주 씨와 저희들이 전화 연결을 시도했고요.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어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어떤 심정인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안녕하시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전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 항소심 무죄가 선고됐는데 결과 듣고 어떤 심정이셨나요? 저로서는 당연하다. 무죄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아무나 잡아여가지고 그 사람을 의미다 생각해가 해결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모르는 사람 바르게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좀 전에 그 조선일보에 조선 TV에 봤는데 변호사 손수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은 그런 사건을 모르는 검찰에서만 보여주고 이 개들만 들으니까 그렇게 말씀이 되는데 실제로는 제가 그 자료에 대해 이래서 이렇다 하는 걸 보여주면 또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모든 걸 자료를 올바르게 정직하게 올려줘야만이 그 재판하는 그 재판관이 정말 심판을 할 때 바르게 할 수 있잖아요. 자, 아버님. 그리고
예, 예, 예. 말씀하십시오. 예. 네. 그리고 DNA 과학 수사가 한게 있잖아요. 예. 이 과학 수사도 가만히 있으면 뭐 과학 수사가 바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자료를 집어넣는 것도 인간이 사람이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갖고 가동을 합니다. 예, 예. 그래야 예. 옳게 나오는 거지. 예. 다른 걸 집어넣으면 다르게 나오고 콩을 집어넣고 그 팥을 바란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콩을 집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열면 팥이 나오는 게 과학적인데 예. 그 바로 그 속옷이 훼손된 걸 가지고 하니까 이건 증인 검토되었으나 예. 이거는 혈액형이 알 수 없다. 치료 오염이 돼서 예. 그렇게 나오다가 또 항의를 하고 그 언론에서 제기를 하니까 1년 3개월 후에 다시 했는 거는 속옷이 다른 것을 했어요. 예. 자, 아버님, 그러니까, 제가 좀 질문 좀 드릴게요. 항소심 결과에 많이 실망을 하신 것 같은데 원래는 이 채소 장사를 하셨다가 다 내려놓고 일에 매달리신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진실을 그간 밝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좀 힘들었습니까? 힘든 점은 좀 많죠. 예. 제가 이제 왜냐하면 내가 준비해가지고 내가 알아서 가져가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조사를 내가 찾아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되는데 예. 그걸 무시해보고 묵살해보고 또 내 모든 걸 녹화 진술하는 이런 거 하는 것도 삭제해볼 그때 너무 심정이 참 막히는 거죠. 와 이게 너무 한계가 너무 거리가 멀구나. 예. 그래요. 그런 것이 최고 힘들었고요. 예. 물론 뭐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가 힘들게 살고 가족이 그 단란한 가족이 그날부터 암흑의 세계가 되고 참 침묵의 세계가 되는 그것은 실제 들었어도 그런 점들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정이 붕괴되는 상황까지 갔는데 자, 아버님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것은 뭐 사실상은 뭐 별 할 거는 사실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내가 지금 한다고 해가 되는 일이 아니고 검찰과 그 피의자 간에 한 건데 나는 그 단지 재판하는 것만 좀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이런 점은 이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막 하고 이랬는데 왜냐하면 검찰에서 있잖아요. 그 이검로 차장검사가 막 하라 일을 이거 강간살인은 안 나가고 강간 강도만 집어넣는 이게 공소시효가 안 된다. 그래서 특수감도를 했다. 그러면 수사 법률가한테 난 묻겠다. 내가 이름을 호명하면서 그러면은 이거 교통사고 가지고 강간살인, 사체승계, 사체유기 교사에는 이게 공소시효가 10년도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니까 대답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항의를 하고 거기서 앉아서 하니까 그 재판관님 이거는 나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다 하면서 그 끝내고 들어가시더라고. 그럴 때 이제 이거 지원센터에서 애를 갖다가 아이고 이 어르신이 이런 거 안 되면 이제 같이 왔다고 그래가 나오가 참 말개서 집에 왔지만은 이거 수사 법률가의 이 착오라고는 볼 수 없다. 알겠습니다. 이 악의적인 계획적인 사건이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고 알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과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 초창기에 그 13년도에 잡혀서 하니까 앞서 경찰서에서 사과하러 왔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버님 힘드셨을 텐데 오늘 전화 연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항상 더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할 수 있는 거냐? 여보세요?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TV에 한번 나가갖고 그 검찰청 사람하고 저하고 대담 좀 할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해무사님, 이 아버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역시 뭐 좀 억울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뭐 여러 가지 혐의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제 기억에 남은 건 이
DNA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이 가장 좀 그렇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결국에는 과학 수사라고 하지만 그랬는데 자 DNA가 나왔기 때문에 1심에서 혹여나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당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DNA가 나온 예, 부분에 예, 대해서는 예. 사실 이제 성폭행이 있었던 것 자체는 사실 자체는 1심에서도 인정을 했고 항소심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냥 성폭행, 이른바 강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홍윤 씨가 10년이다 보니까 그걸로는 처벌을 못한 거고 예, 예. 이제 이 유족들 아버님이 이제 굉장히 좀 한스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예, 예. 검찰은 어쨌든 성범죄가 있었다는 부분과 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부분하고는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성범죄는 있었지만 그거를 그냥 강간으로 보든 특수 강도 강간으로 보든 그것과 별개로 예. 도망치다가 교통사고는 사고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님의 주장은 뭐냐면 예. 그런 상황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범인들에 의해서 사람이 사실은 살인을 당한 게 아니냐라는 예, 예. 것도 있고요. 실제 법리성으로 봐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가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서 달아나다가 뭐 추락해서 사망에 이르렀다. 예. 이런 경우를 법적으로도 강간치사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은 이것도 사망에 이르게 된 것 자체도 이 범인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예. 지금 얘기했던 어떤 공소시효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검찰의 기소 과정에서 법원이 보기에 야 이게 강도가 과연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말로 예. 돈 3,000원 뺏은 거 내지는 그런 것들이 뭐 학생증 뺏은 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는지 아니면 그것과 강간과 연관관계가 무엇인지 예. 법원은 설득하지 못했거든요. 예, 이번에서. 예, 근데 예.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었다라고 지금 이제 아버님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것, 저희가 말씀드린 것도 어쩌면 강간치사 정도는 생각을 예. 해볼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게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뭐 이 정액에서 나온 어떤 DNA가 일치됐지만 공소시효, 이 강간 관련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걸로 저희들이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백 팀장님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교통사고로 이제 사건을 수사 종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 그러니까 초동 수사가 좀 제대로 됐더라면 네, 사실 좀 더 이렇게 치밀하게 수사하지 못했던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뭐 여러 언론이나 예, 방송에서 예.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예, 사실 예.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 98년도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도 과학 수사가 도입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부분 초동 수사가 왜 중요하냐면 어떤 강력 사건이나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인명이 살상된 사건에 있어서 예, 예. 더군다나 이게 유족이 30m, 사고 발생 지점 30m에서 속옷을 발견하고 그것을 제시를 해서 이걸 명확하게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나 감정의뢰를 감시의뢰를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건 너무 오래된 팬티고 이게 지금 따님이 18세 된 따님이 입을 만한 팬티가 아니지 않느냐. 예. 근데 사실은 이 정은희 씨, 이 여동생이 쌍둥이 여동생이 있습니다. 이 여동생도 경찰의 아버지와 함께 내가 입는 이 팬티도 언니하고 같이 입는 이런 유형의 팬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결국은 감식이 늦어졌다는 부분, 이런 부분. 그리고 현장에서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교통사고 피해자로 발견이 됐다고 하는 부분은 범죄에 기인한 사고였다 하고 충분히 강력이나 어떤 형사 파트의 초동 수사를 실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단순 결론 채취에 지었다는 부분이 대구 달서 경찰서에서 상당히 오류를 범했다.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예, 양 변호사님 검찰에서 이 사건을 상고하겠다 일단 바뀐 것 같은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구 미제로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예, 예. 왜냐하면 이제 항소심에서 이제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전문 지술, 그러니까 말밖에 없다. 그런데 말을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 그걸 없다.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예, 없다라는 예, 게 이유였고요.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검찰이 새로운 증거 자료를 내지 못한다면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밖에 없죠. 지난달 30일인가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하는 태완이법, 또 화학물질 테러를 당한 태완이 어린이 그 법을 어린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법이 제정됐는데 자 이번 사건 역시 이제 공소시효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과연 이것도 사실은 살인죄를 적용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여기를 사실 검찰이 살인으로까지 공소시효 그러니까 기소 그 죄명을 바꾸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사실심 단계에서 1심과 항소심 단계에서 그걸 할 수 있는 거지 대법원에서는 법적으로 이 판단이 잘 됐냐 못 됐냐는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공소장 변경을 하는 건 법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요. 그 조금 짧게 말씀드리면 그 대법원에 지금 상고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 양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법리적인 판단만 하는 거거든요. 유죄냐 무죄냐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담당하는 검찰에서 지금까지 그 TF팀까지 만들어서 수사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좀 더 여기에 부합하는 정말
유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좀 더 치밀하게 해서 이 국민의 법 감정, 정말 공분을 사고 있는 범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인에서 사망까지 이른 그 젊은 여대생의 한을 풀어주는 측면에서라도 정말 보강하는 수사를 해서 다시 재판에 붙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성폭행범 김선용 씨 탈주 도중에 성범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9일 치료 감호 수감 중 그러니까 병원 치료를 가죠. 이명 현상이 드러나니까 병원에 가겠다 해서 치료를 받던 화장실에서 이제 탈주를 했는데 하루 만에 28시간이 만이니까 자수를 했는데 그 도주 과정에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 자수 이유도 좀 그렇고요. 가중에 이제 소위 말해서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그 피해 여성이 함께 경찰서에 왔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사실 그 대전 대덕구에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피해자가. 근데 상점 주인으로 나오는데 이 여성이 사실 그렇게 8시간에서 9시간 같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뭐 언론에 보도가 안 된 사안이었지만 사실은 이 김선용이가 9일 날 밤에 중학교 운동장에서 잠을 자고 그다음에 아침 9시쯤에 범행 대상을 물색을 하다가 결국 이 피해자 상점에 들어가서 혼자 있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서 이 둔기로 이업을 하고 그다음에 결박을 합니다. 온몸을. 예전에 본인이 구속되기 전에 여러 건의 그 범죄 유형의 같은 방식으로 결박을 하고 그리고 성폭행을 한 다음에 그 여성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뺏어서 자기가 수배자라는 기사를 그 여성에게 또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 여성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본인의 어떤 심경을 얘기하니까 그 여성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계속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오후 5시 52분에 둔산경찰서에 자수하겠다라는 전화를 여성 전화로 하고 그다음에 1시간 후인 6시 55분에 같이 택시를 타고 와서 자수를 한 사안인데 이 사안은 일부에서 뭐 스톡홀름 증후군 아니냐 하는 이런 정말 우스운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여성이 결박된 상태에서 같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또 이 여성은 둔산경찰서에서 최초 진술을 할 때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게 이 범인에 동화되는 거 그렇습니다. 그 인질 범에게 인질이 동화되는 이런 증세를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런 건 전혀 아니었다. 그러니까 성폭행 피해자가 어떻게 과연 설득을 그 와중에 했을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가 알려지지 않아서 이런 그 오해가 나왔었는데 결국은 설득을 하는 바람에 이 김선용이가 자기 목적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도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수를 한 그런 경우입니다. 양 선생님, 경찰에 붙잡힌 뒤에는 무슨 그 회의가 느껴져서 탈주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성범죄 하기 위해서 탈주한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이제 성선호 장애로 이미 이제 판명이 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거듭된 성폭행으로 해서 특수 강간죄를 받고 15년을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적인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결국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재판을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사실은 자수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쨌든 법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고려될 사항이긴 하지만 또 목적 자체는 재범을 하기 위해서 구금 중에 달아났기 때문에 김선영이는 항상 자수했다면서요? 범죄를 저지른 그러니까 한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봤을 때도 죄질이 무거워지는 거고 그러고 나서 자수를 하는 것은 다시 죄질이 조금 더 깎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요. 자, 성적으로 어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거 분명한데 이 화학적 거세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팀장님. 네, 사실 그 회의 사례를 보면 화학적 거세, 약물로 인한 성적 충동 억제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 또 일부 중동 지역에서는 정말 이에는 이, 뭐 눈에는 눈식으로 그런 또 정말 그 화학적 거세가 아닌 물리적 거세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 법치주의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하면 안 되겠고요. 하지만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는 이런 사건은 화학적 거세가 지금 거세게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도 화학적 거세를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런 질환 자체가 본인의 질환이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에 향하는 그런 범행으로 이어지고 본인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나 평생 안고 가야 하는 어떤 정신적인 장애로 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네티즌들이라든가 국민적
분노가 지금 치솟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여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치료 감호 중에 이렇게 도주라고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렇다면 형량이 추가되는 겁니까? 당연히 추가가 되죠. 일단 도주죄가 추가가 될 것이고 역시 또 특수강간, 상습강간이기 때문에 특수강간죄를 또 지은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붙게 되는군요. 최소한 제가 볼 때는 5, 6년 이상이 5, 6년. 추가가 되는 게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러면 15년 받았기 때문에 최소 20년은 있겠네요. 그런 정도가 되죠. 그래도 역시 50대 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역시 정신적인 치료가 병행이 돼야 재범을 줄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백규정 전 수성경찰서 강력팀장으로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